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HBM의 절친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GPU에 대해서 우리 전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기술적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들여다봤죠. 그런데 이러한 GPU는 2006년경에 이르러서 그 이전에는 단지 CPU의 보조장치에 불과했지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GPU, Graphic Processing Unit, 이러한 장치는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또 이러한 그래픽 처리를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대량 연산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CPU의 코프로세서, 즉 도움을 주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형태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20년간 이러한 GPU는 놀라운 발전을 통해서 딥러닝과 인공지능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라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범용 영역과는 완전히 별개로 여전히 GPU는 본연의 그래픽 처리에서 그 성능 발전을 꾸준히 강요받아 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3D 게임이나 고해상도, 렌더링, 실시간 고품질 영상 처리, 시뮬레이션 작업 등 매우 막대한 양의 그래픽 처리를 감당해야 하는 일들에서 이 컴퓨터의 성능을 우리가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 GPU의 놀랄만한 퍼포먼스가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연산량은 그래픽의 해상도나 표면의 텍스처의 정교함에 당연히 비례하고요. 일반적인 CPU 연산과는 완전히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부동소수점, 여기서의 부동소수점이란 그냥 소수점을 갖고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어쩔 수 없이 소수점이 붙은 실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중간에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소수점을 갖고 있는 실수들의 곱셈 연산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 고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그래픽 코프로세서로서의 GPU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컴퓨터가 하는 본연의 그래픽 처리에 대한 우리가 기본 지식을 좀 알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에서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과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죠. 아마도 에이브럼 링컨 같죠. 이런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12개의 이걸 화소라고 그러죠. 음명을 갖고 있는 어떤 구획된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세로는 16개, 즉 12 곱하기 16개의 흑백 음영으로 화소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 패턴을 보고 계십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래픽 중에서도 그레이스케일 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부터 255라는 숫자로 명암을 우리가 지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0이란 이런 완전히 까만색, 그리고 255란 완전히 하얀색을 의미하고요. 256등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256등, 즉 2의 8승이니까 8비트 정보가 되겠죠. 이러한 그 256개 등급을 통해서 우리는 명암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 8비트의 명암도를 주로 채택하냐 하면 이 정도 256개 정도로 쪼개놓으면 인간의 눈이 거의 극적인 어떤 명암의 변화 없이 부드럽게 명암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단계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불필요한 디지털 저장 공간의 소비가 일어나겠죠. 이 양자 간의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러 이미지를 좀 볼까요? 보고 계시는 이 여자의 이미지는
명암과 또 컬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컬러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컬러를 레드, 그린, 블루를 조합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컬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를 순수하게 레드의 명암만이 조합된 그런 이미지와 그린으로 명암만이 조합된 이미지, 그리고 블루 이미지, 이 세 가지의 합으로 우리가 쪼개서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컬러 이미지란 이 세 개의 이미지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합.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레드라고 지정하고 레드에 동시에 아까 했던 것처럼 명암을 부여하는 거죠. 이 경우는 뭐 6개의 화소와 6개의 화소, 6x6 화소로 구성된 36개의 화소로 매우 실제 이미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화소를 갖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명암을 가진 이런 숫자들, 일종의 행렬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배열된 수의 모임을 행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6x6 행렬로 이루어진 이런 숫자들의 모임이 빨간색의 하나가 있고 그린의 한 가지가 있고 블루의 한 가지가 있는 이 세 개의 행렬식으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미지의 한 지점을 나타내는 각 요소를 우리는 화소 또는 픽셀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는 36개의 컬러별로 화소가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실제에 가깝게 매우 선명하게 표현한다면 매우 작은 화소수, 즉 면적당 굉장히 많은 화소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화면의 크기와 선명도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가정할 때 화소수에 따라서 선명도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경우는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를 10인치로 우리가 고정시켰다. 즉 우리가 화면의 크기를 고정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PPI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PPI란 픽셀 퍼 인치, 즉 1인치당 즉 약 2.54cm 안에 몇 개의 화소가 그 2.54cm 안에 늘어서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소의 밀도를 나타내는데요. 당연히 PPI가 크면 단위 면적당 화소수도 늘어날 거고요. 선명도는 증가할 겁니다. 이 5x5의 경우는 거의 그 25개의 화소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온전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50x50을 넘어서 우리가 500x500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25만 개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미지가 실제 선명도를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의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우리가 픽셀의 개수는 100x100으로 고정시키고 화면의 크기를 이렇게 늘린다고 가정할 때 당연히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화소수는 줄어들 테니까 화면의 선명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화면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것에 부응하는, 즉 진정한 이미지에 근접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는 화소수도 같이 DPI, PPI죠. 이 인치당 픽셀의 개수도 화소 밀도죠. 이 화소 밀도도 같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자, 우리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여러 각종 다른 화면의 해상도의 화소수를 보면요. 이전까지 우리가 HD 또는 Full HD를 많이 사용해 왔죠.
이런 HD라는 하이 데피니션 이란 뜻 아닙니까? 우리가 TV에서 이런 용어들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용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된 것은 1980년경으로 기억합니다. 중반경에 일본의 이제 가전업체인 소니가 이런 HD TV와 HD TV의 해상도를 녹화할 수 있는 녹화 장비를 개발하고 디지털 TV가 그 시대를 막 맞이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획기적인 발표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정부는 2010년까지 아날로그 TV의 폐쇄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채택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잘 알다시피 곧 점점 더 많은 가정이 디지털 TV로 전환했고요. 이러한 전환들은 201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한 풀 HD 그리고 HD와 풀 HD, 풀 HD 같은 경우는 화소수가 1080에서 1920, 가로가 1920이고 세로가 1080개의 화소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당시에는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면이 점점 대국영화되면서 이거를 뛰어넘는 화소수가 새로운 TV의 표준 해상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다시피 QHD는 TV에서는 별로 등장하지 않고 컴퓨터에는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4K UHD라는 것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죠. 화소수는 가로가 3840, 세로가 2160의 화소수고요. 어마어마한 대폭 성장이 8K UHD입니다. 여기서 4K, 8K라는 의미는 최대 화소수인 가로 쪽의 화소수가 요 4K 경우는 3840, 거의 4000개란 뜻이고요. 8K란 7680개, 거의 8000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8K UHD의 경우는 화소수가 총 3300만 화소가 됩니다. 화면의 비율은 16대 9고요. 그래서 처음 출발이었던 HD의 100만 화소에 비하면 무려 33배의 화소수가 증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 시뮬레이션은 태양의 질량의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 달하는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충돌을 향해 나선을 그리면서 도는 모습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계산을 통해 블랙홀 충돌 시 생성되는 빛이 어떤 종류들이 생겨나고 어떤 신호가 생겨나는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처음으로 이런 천체 시스템의 가스가 주로 자외선과 X선으로 빛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놀랄만한 작업은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의 블루 워터즈라는 슈퍼컴퓨터에서 실행된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도 새 궤도를 모델링 하는데 무려 컴퓨터 코어가 9600개, 여기서 코어란 CPU나 GPU의 개수를 합친 것을 얘기하는데요. 통상 이런 슈퍼컴퓨터에서는 GPU가 우선적으로 많죠. 이런 그 컴퓨터 환경에서도 무려 46일이 꼬박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공할 정도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도 최근에 이런 컴퓨터 환경은 뭐 마야라든지 3D Max용 피닉스 FD라든지 애프터 이펙트용 트랩 코드 폼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실제 이렇게 액체가 흐르는 모습이라든지 화염의 폭발, 폭포수가 흐르는 그런 일생활의 모든 실제적인 움직임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CPU보다 GPU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순히 우유 한 잔을 엎지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헐리우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하나를 파괴하는 거대한 쓰나미의 경우라도 이런 그 GPU의 성능은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간단한 실시간 렌더링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렌더링에 사용되는 계산은 엄청난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비와 오래 걸리는 계산의 대기 시간을 불러왔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이제 이런 놀라운 파워를 갖고 있는 GPU의 시대에서 이러한 종류의 실시간 렌더링은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비디오 게임 산업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의 모든 게임들은 그 시각적인 화려함을 위해서 고품질의 렌더링을 요구합니다. 캐릭터의 변화무쌍한 XYG의 위치부터 조명, 텍스처, 그리고 어떤 화염, 불과 같은 것과 중력과 같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것을 단 몇 초 만에 동시에 다시 렌더링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양의 수학적 계산을 빠르게 병렬 처리할 수 있는 GPU의 필요성은 불가피해진 겁니다. 지금 이 공장이 존재하는 지평선 근처에서 연기와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실시간 시뮬레이션하고 렌더링을 하는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작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연기와 폭발에 적용되는 조명의 상호작용과 또 역학이 복잡한 특성을 상호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텍스처를 입힌 연기를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동적으로 쉐이딩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잠깐 우리가 딥러닝에 대한 아주 간단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애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 사진 이미지를 컴퓨터가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시켜놓으면 이러한 비슷한 사진들은 조지 워싱턴으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게 교육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물을 보고 이것은 사과다, 이것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미지를 컴퓨터에게 입력시켜서 그 특징을 컴퓨터가 인식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러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 계층이 존재하는데요. 이 러닝을 하기까지 이런 계층들이 매우 많을 때 이거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AI의 모델은 우리가 첫 번째 레이어, 예를 들어서 픽셀의 어떤 값들의 이 경우라면 밝고 어두운 부분들을 먼저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는 요 인물이 갖고 있는 가장자리, 먼저 외곽에 가장자리가 있을 거고 눈을 구성하는 가장자리가 있을 거고 이런 엣지들을 디파인하는 그런 엣지를 추출해내는 그런 수학적인 연산이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엣지들이 서로 조합을 이룰 겁니다. 눈은 주름살에 붙어 있을 거고 때로는 특정한 경우 입과 코 사이에 뭔가 점이 있어서 이 점 사이에 주름살이 또 같이 연결되어 있다든지, 아무튼 이런 엣지들, 윤곽성 간의 어떤 조합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엣지를 추출함으로 인해서 특징적인 피처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층이 여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조지 워싱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징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이렇게 층이 몇 개 안 될 때는 우리가 그 효과가 빈약할 거고 또 판별력도 좋지 않을 텐데요.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존재할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가 이 인물을 판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때 이 각 레이어는 일종의
숫자들의 방정식이 쌓여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정식은 이전 레이어의 숫자들, 계산된 숫자들이 또한 입력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서 계산된 결과들은 다음 층으로 넘어가고 상호간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AI의 컴퓨팅이란 이런 모든 적층된 레이어의 방정식의 일체를 곱해서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연산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는 고속의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초강력 병렬 프로세서를 이용해야만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러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딥러닝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 영상에서 우리가 엣지, 윤곽선만을 추출해내는 하나의 수학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수학적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 이미지의 화소를 따라서 특정 부분을 이렇게 쭉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중에 우리가 이 빌딩의 윤곽선이라든지 또는 빌딩이 놓여 있는 육지와 또 뭐 바다면 바다와의 경계선 그리고 구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윤곽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추출해낸다고 하죠. AI의 추론이나 학습에도 핵심적인 이런 필요한 연산이 바로 이런 매트릭스, 행렬 간의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의 이 곱하는 행렬, 여기 보시면 이런 곱하는, 원래 아까 이 세 개의 이미지 행렬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세 개의 컬러별로 우리가 행렬식을 곱하게 되는데요. 곱한다기보다는 컨볼루션 한다고 하죠. 이때 요 곱해주는 행렬식을 우리가 흔히 필터라고 하고요. 이 필터를 원래 이미지 행렬식에 곱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행렬식을 이용하는데, 이 행렬식을 우리가 조합함으로 해서 엣지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에서 필터가 지정한 방향에서 경계선 모양을 이렇게 추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예로 보셨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딥러닝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이런 식을 이용해서 추출한 피처 맵을 적절히 변형한 다음에 정답과 맞춰보고 최대한 알고 있는 정답에 근접하도록 다시 필터의 가중치를 수정해서 다시 필터 값을 또 고쳐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랑 잘 맞는다라고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가중치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모델 학습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딥러닝이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이러한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가중치를 갖는 필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론 과정에서도 학습 과정과 동일한 계산이 필요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나, 즉 학습이나 추론 과정에서도 어느 경우나 막대한 양의 그리고 빠른 컨볼루션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알파고는 미국의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알파고는 최대 1920개의 CPU와 280개의 GPU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파고가 얼마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GPU가 280개다. 이게 어떤 규모일까요? GPU를 최고급 사양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론적인 연산 능력은 초당 1433조 번이라고 이론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1.4 페타플롭스에 해당하는 거죠. 1초 동안에 1433조 번을 연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2009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성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실질적인 실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금 가정한 GPU의 이론치 성능과 직접적인 비교에는 큰 의미는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GPU의 성능이 이처럼 막대하다는 겁니다. GPU는 특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GPU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래 영역이었던 그래픽 처리에 대한 성능 요구는 이미 까마득히 뛰어넘어 최근 20여 년간 GPU가 이뤄놓은 엄청난 성장 요인으로 지금부터 얘기할 다음 세 가지 사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사의 쿠다의 도입입니다. 쿠다란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의 약자고요. 이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CPU는 코어 수가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단순 계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GPU 계열의 칩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종의 연산 코어들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동시에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쿠다라는 개념이 엔비디아사에서 처음 도입됐고요. 그것이 바로 2006년입니다. 이때부터 GPU는 하드웨어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GPU 지오포스 8800 울트라라는 GPU 그래픽 카드죠. 이때 쿠다는 128개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10,000개가 넘어가는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그 쿠다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는 GPU를 그래픽 전용이 아닌 범용 병렬 연산에 본격 활용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과학계산, 머신러닝, 시뮬레이션 같은 곳에 GPU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쿠다의 도입이 하드웨어적인 첫 번째 혁신적인 사건이었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혁신적인 사건은 바로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2006년에 쿠다가 도입됐다고 했죠. 그로부터 6년 뒤 이미지 넷이라는 대회가 열리는데요. 미국에서 이 이미지 넷이라는 대회에서 특별히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라는, 즉 대형 이미지에 우리가 특정 이게 개면 개, 망치면 망치, 물컵인 물컵, 이런 특징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학습시키고 그걸 통해서 컴퓨터가 얼마나 실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레코그나이즈 할 거냐라는 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러한 타이틀로 전 세계의 많은 팀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 여기 지금 테스트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햄머, 망치에 대한 비슷비슷한 사진들을 지금 모아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학습을 해갖고 나중에 다른 이미지가 왔을 때 이것이 정말 햄머냐 아니냐를 컴퓨터가 얼마나 오류 없이 인식할 것이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회에서 토론토 대학에 알렉스 네트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알렉스 크리제프스키 외 2명, 3인이 이 팀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알렉스 크리제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딥러닝의 아버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의 연구 대비 훨씬 깊고 큰 모델을 제시했어요. 이를 위해서 신경망, 아까 그 딥러닝을 위한 어떤 신경망 같은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훨씬 복잡한 신경망을 사용했고요. 이러다 보니 연산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CPU로는 학습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 팀은 그래서 엔비디아의 GTX 580이라는 GPU를 사용했고요. 이 GPU는 512개의 쿠다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장을 사용했고요. 5일에서 6일 정도 학습을 했다고 해요. 이건 그 당시 CPU로는 수개월 이상 걸리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뭘 한 거냐. 컴퓨터에게 학습 이후에 한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미지가 1000개 카테고리 내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맞춰라 라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 학습시켜놓은 컴퓨터에게 망치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얘는 1000개의 카테고리 중에 이거는 망치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패스한 거죠. 뭐 망치나 드라이버, 고양이, 자동차, 팬더, 의자 등 다양한 사물들이 여기에 사용됐다고 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분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이 알렉스 크리젬스키의 지도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을 흔히 우리가 딥러닝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계기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GPU는 드디어 2016년경에 이르러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느끼고 있는 폭발적인 AI와 고성능 컴퓨팅이 사용되는 세상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챗봇, 음성인식 등 각종 AI 응용 분야가 폭발하기 시작했고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슈퍼컴퓨터의 GPU가 대량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HBM이 폭발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태 살펴봤던 이런 혁신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온 GPU는 향후 10여 년간 또 어떤 패러다임을 감당하게 될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죠. 먼저 AI 아키텍처를 보다 더 고도화해서 정말 인간이 추론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추론과 유사한 정밀한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GPU 자체가 클러스터화되고 데이터 센터 자체가 AI의 팩토리, 공장처럼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런 연산의 속도에 언제나 발목을 잡고 있는 데이터 전송의 병목이라는 인식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메모리의 혁신은 핵심적인 경쟁 요소가 될 겁니다. 이런 클라우드의 발전뿐이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폰, 로봇 등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단말기라고 해야겠죠. 로컬 디바이스에게도 GPU급 NPU가 탑재되어 가면서 학습은 중앙 집중화하고 추론은 분산화시키는 이런 구조를 확산화시키는 그런 엣지 AI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엣지 AI라는 말은 AI의 연산이 클라우드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만 하게 하고 상당수 추론과 같은 계산은 현장 단말기에서 할 수 있도록 분산시켜서 GPU와 AI 가속기가 실시간 저전력 온디바이스 지능을 구현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거라는 뜻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점점 이런 이유 때문에 메모리 역시 혁신적으로 보다 빠르고 밴드위스가 큰 그런 메모리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는 이런 GPU가 왜 HBM이라는 메모리를 절실히 요구하게 됐는지 이 둘 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